농축된 칼슘 덩어리가 뼈에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쌓이는 이소성 석회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래 칼슘이 존재하지 않거나 적게 있어야 할 곳에서 칼슘이 침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려다가 오히려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장근수 원장입니다. 골다공증, 이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저 나이 들면 생기는 병, 뼈에 바람드는 병이라고 가볍게 여기고 계시진 않나요? 하지만 골다공증은 단순히 뼈만 약해지는 질환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복잡한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뼈가 제기능을 이루면서 전신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질병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뼈에 숨겨진 중요한 역할부터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약물치료의 함정, 그리고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실질적인 방법들까지 골다공증의 모든 것을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골다공증의 원인과 영향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골다공증은 단순히 뼈에만 문제가 생긴 질병이 아닙니다. 뼈의 약화는 골수의 약화와 피부적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몸은 근골격계 이외에도 신경, 근육, 신진대사 등 다양한 곳에서 칼슘을 사용합니다. 칼슘 섭취가 부족하면 인체는 부갑산성을 통해서 혈중 칼슘을 올리게 되는데, 이로 인해 뼈에 극심한 칼슘 결핍 상태가 초래됩니다. 뼈는 바로 우리 몸의 이 통합관리 시스템과 같습니다. 단순히 몸을 지탱하는 구조물 이상의 역할을 하며 체내의 항상성 유지와 신진대사 조절이라는 두 가지 핵심 기능을 담당합니다. 항상성 유지입니다. 뼈는 혈액 속 칼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저수지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혈액, 신경, 근육 등 다양한 기관은 혈중 칼슘 농도가 정확히 유지되어야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병원 오시면 아프신 분들 입원하기 전에 칼슘 농도 측정하잖아요. 그게 다 이거 관계가 있습니다. 뼈는 이 농도가 낮아지면 저장된 칼슘을 방출하고 높아지면 다시 흡수해서 균형을 맞춥니다. 신진대사입니다. 뼈는 단순히 칼슘을 저장하는 수동적인 기관이 아닙니다. 뼈 세포는 오스테오칼슘과 같은 호르몬을 분비하여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돕고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는 등 능동적으로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 관여합니다. 이처럼 뼈는 우리 몸의 다양한 시스템을 연결하고 관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의 통합관리 시스템이 약해지면 단순한 뼈 역할을 넘어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환자분들은 골다공증 뼈의 문제만 생각해서 골절이라든가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전신질환이에요. 뼈의 칼슘 농도가 무너지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신경계의 칼슘 조절 기능이 약해지면 불안감이나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놀라셨죠? 그리고 뼈의 항상성 유지 기능이 저하되면 독소 배출이 떨어져가지고 알레르기나 만성염증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우리 나이 들면 어릴 때 없던 알레르기, 어떤 비염이라든가 이렇게 피부염 이런 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우리 뼈에 있는 호르몬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의 불균형 때문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뼈가 약해지면 혈액을 만드는 골수 기능도 저하돼가지고 빈혈과 같은 증상이 동반될 수 있어요. 우리가 골수 그러잖아요. 이 골수가 바로 뼈예요, 뼈. 그러니까 특히 이제 척추 쪽에 있는 뼈가 골수의 상당부를 담당합니다.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 이 골수 기능이 문을 닫아요. 즉 공장이 문을 닫게 되면 아무래도 조혈 기능, 피를 만드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빈혈이라든가 혈소판 기능이 저하된다든가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멍이 잘 들고 이제 그런 같은 증상이 생길 수가 있겠죠. 환자분들이 이제 병원 오시면 원장님 그 골다공증이 있는데 그럼 칼슘 보충제 먹어도 되냐 이렇게 여쭤보시거든요. 안 드신 건 낫고요. 드시게 되더라도 반드시 칼슘과 특히 비타민 D랑 같이 드셔야 되고, 골다공증이 있으면 그거는 중요한 질병이 있는 거니 꼭 골다공증 치료, 즉 치료제를 같이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칼슘을 섭취할 때 제일 좋은 건 음식이에요. 이제 음식 속에 있는 칼슘을 적절하게 섭취하게 되면 흡수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칼슘과 관계된 영양분이 같이 섭취되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음식으로 칼슘 섭취하면 우리 몸은 필요한 만큼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배출하게 돼요. 하지만 고용량의 칼슘 보충제를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 뭐든지 과하면 탈이 나죠. 인체는 과부하를 줍니다. 농축된 칼슘 덩어리가 뼈에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쌓이는 이소성 석회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소성형 석회화란 거는 이소성, 이상한 곳에 석회가 쌓이는 거죠. 혈관, 신장, 연골 등 원래 칼슘이 존재하지 않거나 적게 있어야 할 곳에서 칼슘이 침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동맥경화를 가속화하고 신장 결석을 유발하고 심지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려다가 오히려 다른 부드러운 장기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중요한 게 골다공증 있으면 치료를 해야 됐잖아요. 환자분들이 골다공증 치료를 하면 오히려 더 평생 해야 된다. 골다공증 치료를 하게 되면 오히려 뼈가 더 골절이 잘 된다. 뭐 치과 치료를 해야 되는데 뭐 치과 치료를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래가지고 골다공증 치료를 거부하시거나 안 하시는 오히려 많거든요. 하지만 골다공증 있다는 것 자체는 중요한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골다공증은 반드시 질병이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치료제가 있겠죠. 이 치료제의 긍정적 효과,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골다공증 치료에 흔히 쓰이는 치료제는 알약 있잖아요. 알약. 보통 약을 선호하시니까 그 성분은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약물이에요. 이 계열은 뼈의 흡수를 억제하는 파골세포 활동을 저해해서 뼈 손실을 막아줍니다. 뼈가 있잖아요. 그러면 뼈를 막 만들어주는 조골세포가 있고 뼈를 이렇게 칼슘을 파내는 파골세포가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조골세포, 뼈를 만드는 세포보다는 뼈를 파내는 칼슘을 만들어내는 파골세포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면 일단은 파골세포 기능을 떨어뜨리면 아무래도 골다공증이 좀 치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는 골밀도를 일시적으로 개선 효과가 가져올 수 있는데 이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약물을 지금까지 많이 썼고 연구도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장기간 오랫동안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약물의 다음과 같은 부작용을 따를 수 있습니다. 골 교체 억제입니다. 이 뼈는 끊임없이 오래된 뼈를 제거하고 새로운 뼈로 교체하는 골 교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골세포, 뼈를 꼭 파내서 칼슘 만드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어느 데 보면 뼈를 안 좋은 부분을 좀 파내고 그래야지 이 조골세포가 들어가서 뼈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골세포가 칼슘도 만들어지면 어떻게 보면 청소부예요. 조골세포가 들어갈 수 있게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파골세포 기능이 떨어지면 조골세포 기능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비스포스포네이트는 이 과정을 과도하게 억제해가지고 뼈의 미세 손상이 회복되지 못하고 누적될 수 있어요. 그래서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우리가 몇 년 동안 쓰게 되면 반드시 휴지기 몇 년 동안 또 쉬는 거를 권유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턱뼈 괴사예요. 우리가 이제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뼈를 깎아냈어요. 그래서 임플란트 신기배고 했는데 이 깎아낸 뼈가 자라야 되는데 거기가 이제 뼈가 안 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에는 균이 많잖아요. 그러면 턱뼈가 괴사되겠죠. 그래서 혈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턱뼈에 약물의 영향이 미치면서 턱뼈 괴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겠어요. 그 다음으로 위장장애예요. 이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약은 소흡수나 이염 등 위장관 부작용이 흔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식사 전에 다량의 약을 물을 드시고 좀 앉아있는 시간을 오랫동안 가지라고 그렇게 권유드립니다. 약 드시고 바로 누우면 속이 좀 쓰릴 수가 있어요. 이처럼 약물은 뼈 손실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뼈의 자연스러운 교체 과정을 방해하고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약물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우리 몸 스스로 뼈를 건강하게 재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노력이 같이 따라줘야 되겠죠. 그리고 환자분들을 위해서 골다공증에 좋은 식생활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생참깨예요. 생참깨, 생소하죠? 우리가 볶은 고소한 참깨만 생각하는데 생참깨가 골다공증이 좋아요. 생참깨에는 칼슘과 뼈에 핵을 이루는 인이 풍부하며 비타민 B군도 많아 뼈 재생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볶은 참깨는 영양소가 파괴되고 과산화 지질이 생성되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생참깨를 먹어야 합니다. 밥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씩 씹어 먹거나 씨앗즙 형태로 섭취합니다. 당근 씨앗즙이에요. 당근은 채소 중 가장 많은 칼슘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당근 씨앗즙은 식사 후에 200cc 정도를 마시면 좋습니다. 요게 이제 350cc 정도 되는데요. 요거야 3분의 2 정도? 요 정도 드시는 게 좋겠죠. 소화 기능이 약하다면 100cc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약을 늘려주는 게 좋아요. 당근을 베이스로 하여 생참깨, 홍화씨, 생모밀, 달맞이꽃씨, 생기리 등 5가지 씨앗을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홍화씨예요.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밀도를 높이는 백금이라는 영양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생기리예요. 비타민 B군과 E군이 풍부해 뼈 재생을 돕고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뼈 건강을 위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생활 습관 알려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뼈를 약하게 만드는 음식들을 함께 섭취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음 음식들은 뼈 속에 칼슘을 뺏어가는 칼슘 도둑이니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유명하죠? 탄산음료, 가공음료, 단 음식이에요. 이러한 음식과 음료와 음식에 들어있는 인산과 설탕은 우리 몸에 칼슘을 배출시키는 주범이에요. 우리가 탄산과 단 음식을 섭취하면 몸에서 소중한 칼슘이 나가는 거예요. 특히 칼슘이 부족할 때 단 음식이 더 땡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몸에 칼슘이 빠르게 소모하고 있다는 신호니까 주의하세요.
커피와 튀김이에요. 우리 커피 많이 드시죠? 카페인은 칼슘 배출을 촉진하고 튀김 같은 기름진 음식은 뼈 건강에 해로운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은 매번 뭐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좋은 생활 습관은 뭐냐 이렇게 여쭤보는데 음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이 세 가지 습관만 꾸준히 실천해도 뼈가 훨씬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햇빛 쬐기예요. 생소하죠? 우리 햇빛 쬐면 얼굴 타고 김이 뭐 주근깨 생겨서 우리 보통 선크림 많이 바르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우리 창 있는 그리고 모자를 많이 쓰시는데 이 햇빛은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뼈를 튼튼하게 만든 영양소 비타민 D입니다. 우리 몸은 햇볕을 통해 비타민 D를 합성할 수가 있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얼굴 팔다리를 다 햇빛에 노출하고 햇빛을 쬐는 건데 사실 얼굴을 노출하기가 좀 싫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팔 다리만 해도 우리 몸에서 이 체표 면적이 한 20에서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얼굴을 가리고 팔다리만 노출한 상태라면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그 사이에 최소한 10분에서 30분 정도 햇빛 노출시키면 좋은 걸 돼 있어요. 햇빛 노출시키면 약간 분홍빛으로 살짝 색깔이 변하잖아요. 그때 그 시간에 한 반 정도, 예를 들면 내가 햇빛 노출하면 피부가 분홍색으로 변해 1시간이다 그러면 그 반 정도 시간이 우리 안전한 노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넘으면 dim이라든가 주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 정도 노출을 하는 게 좋고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햇볕에 노출되면 보통 한 번 할 때마다 비타민 D가 1500 인터내셔널 유니트 정도 이렇게 합성된다고 해요. 그럼 우리가 하루에 섭취하는 비타민 D 용량을 한 번 정도 만드는 게 되겠죠. 그리고 햇볕은 뼈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력 강화에도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는 걷기 운동이에요. 뼈에 건강한 자극을 줘야 합니다. 뼈도 근육처럼 적당한 자극을 받아야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뼈가 꼭 딱딱한 거 아니에요. 뼈도 의외로 부드러운 조직입니다. 뼈도 적당한 자극을 주면 좋거든요. 걷기 운동은 뼈 관절에 적절한 충격을 주어 뼈를 재생하고 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10분 걷기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시간을 늘려가 보세요. 세 번째는 꾸준한 실천이죠. 당연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실천이 제일 중요해요. 오늘의 노력이 내일의 뼈를 만듭니다. 뼈는 단기간에 좋아지지 않아요. 꾸준하게 벽돌을 쌓듯이 꾸준하게 쌓아야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먹은 건강 음식, 오늘 걸은 발걸음이 쌓여서 내일의 튼튼한 뼈를 만듭니다. 기억하세요. 안 좋은 걸 안 하고 좋은 걸 하더라도 분명히 아프거나 불편이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반드시 병원을 오셔야 되겠죠.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치료를 알아볼게요. 병원에서는 환자 상태에 맞춰 치료를 하겠죠. 약물 치료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골다공증 관리합니다. 치료의 목표는 골밀도 높여야 되겠죠. 뼈에 칼슘 농도를 높이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골절의 위험성을 낮추는 것입니다. 고루스 억제제예요. 가장 흔히 사용한 약물입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약물이 제일 유명하죠. 이거는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하여 뼈 손실을 막아줍니다. 근데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약은 먹는 약도 있지만 먹는 약이 불편하신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맞는 데노스밤 주사도 있습니다. 다음은 고령성 촉진제예요. 이제 뼈를 좀 생기게 하면 좋겠죠. 우리가 애들이 키가 안 크면 성장을 주사 맞듯이 어른들도 뼈가 잘 생기지 않으면 고령성 촉진 주사가 있어요. 쌀독이 있는데 쌀독이 밑이 빠지면 쌀이 쑥 빠지잖아요. 그러면 쌀이 더 못 빠지게 막는 역할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골다공증 치료제예요. 하지만 안이 텅 비어 있으면 막아봐야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뼈를 만들게 해주는 고령성 촉진제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이런 주사가 많이 나왔거든요. 우리 몸에 뼈를 만드는 저골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생성을 돕는 주사 치료입니다. 이 치료는 골절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척추를 고정술한 골다공증 환자에 있어서 빠른 유압이 필요할 때 이런 주사를 맞기도 해요. 이미 골밀도가 매우 낮거나 골절 경우 있는 환자들이 주로 사용됩니다. 호르몬 치료예요. 폐경 여성분들이 여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면 골다공증이 흔하게 오거든요. 따라서 여성인 경우에 여성 호르몬을 쓸 수 있는 경우에 폐경기 때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 부족하여 골다공증이 생긴 경우 호르몬 보충요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복합제제예요. 이런 골다공증 치료는 반드시 칼슘과 비타민 D를 포함한 영양치료가 같이 결합이 돼야 돼요. 칼슘을 아무리 섭취를 잘해도 몸에서 비타민 D 농도가 부족하면 장에서 흡수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칼슘과 비타민 D를 같이 섭취해 준 게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의사의 정확한 진단 아래 본인에게 맞는 치료법을 찾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하고 약물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골다공증이 단순히 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통합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질병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단순히 약을 의존하기보다 뼈를 망치는 식습관을 버리고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당근 씨앗죽과 같은 건강한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햇볕을 쬐고 꾸준히 걷는 습관을 통해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늦지 않았으니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뼈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골다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